네, 무인기 침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인기 침투가 어떤 의미를 지금 한반도에서 갖는가, 네. 요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 행위이죠. 왜냐면 얼마 전에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전쟁을 실제 도발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벌써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처벌조차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생각해보니까 10월, 작년 10월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전쟁하자는 거구나. 그렇죠. 또다시 이런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이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관절을 무인기로 공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무인기를 다른 국가에, 특히나 관계가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국가에 보낸다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동반하는 거죠. 언제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겁니다. 네. 요걸 일단 주지하고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PPT 화면을 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 그 사진이랑 뭐 고도라든지 비행 시간, 뭐 경로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뭐 사실로 보인다. 한국에서 날아가서 실제 이렇게 운행을 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월에 보냈다는 무인기 말고 이제 9월에 보낸 무인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를 했죠. 네, 작년 9월에 보냈다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요거 무인기 관련해서 좀 특이점이 뭐냐면 네. 지금 무인기를 살포한 지역이 어딘지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침투시켰던 지역이 두 곳이 언급이 됐어요. 1월 달에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곳은 강화군의 송화면에서 무인기가 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송화면이 어떤 곳이냐면 지도 보시면 지금 하늘색 동그라미 쳐진 곳인데요. 그러네요. 여기가 북한과 아주 인접해 있는 서해안 방어의 전초기지, 북방 지역에 위치한 최전방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민통선 지역이라고 하죠. 민간인이 통제되는 선이다. 네. 그 민통선 지역이라는 거예요. 민통선 지역에 들어가려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정 시간 지나면 주민등록증 그렇죠. 제시하고 네. 신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누군가 저기서 북한에 침투시키는 무인기를 자유롭게 날렸다? 그런데 우리 군이, 주한미군이, 유엔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송화면 주민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해병대도 있고 미군 레이더 기지도 강화도에 있는데 이걸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냐?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북한은 이걸 포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엉망진창인 네. 충격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아는데 우리 정부는 몰랐고 우리 정부가 한 거 아니래. 군이 한 거 아니래. 뭐 네. 누가 한 거야 이거? 그리고 주한미군은 그러면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최첨단 정찰기, 레이더 뭐 자랑을 하면서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도 잡지를 못하고 대북전단이 북한 넘어가는 것도 몰랐다고 하고, 그러면 주한미군은 사실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을 받았으면 돈값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네. 지금 브런슨이 뭐 대만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니 많이 뭐 주한미군이 가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정찰이라도 좀 잘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한국민으로서는 굉장히 기가 찬 상황이 또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언제까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 대북 적대 정책이 철회되지가 않고 오늘도 북한 비핵화 관련한 이야기들을 짚을 텐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에게는 선의를 베풀어야 된다. 우리는 그걸 믿고 뭐 무인기를 침투시키던 전단을 살포하던 뭐 그냥 지켜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그리고 겁니다. 이후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남북 발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관계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침투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철저히 밝혀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을 도발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하고 안보를 해친 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요 얘기 하나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누가 도대체 보냈을까 이거잖아요. 네, 또 누가 보냈는지를 고민해봐야 이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네, 네. 요 얘기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뭐 민간에서 보냈든 군부에서 보냈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영공을 침해했다는 그 사실 자체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국방부에서 이걸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 네.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안 보냈으니까 군대가 안 보냈으면 됐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전쟁행인데. 만약에 북한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죠. 북한에서도 민간이 우리한테 계속 보내. 네, 막 동호회가 날린 거야. 북한에서 드론 동호회를 만들었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아, 근데 맞아, 그래서 맞아. 오물풍선을 날려가지고 한번 북한이 이게 대북전단의 패에 날려줬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무인기 침투도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자, 일단 누가 보냈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것처럼 군부와 정보기관이 보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실제 윤석열 정권 시기에 이미 그런 군부 내란 세력이 나서서 무인기 침투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문제는 이 무인기 침투 관계자들이 아직도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보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드론 작전 사령관 처벌해야 된다, 뭐 그리고 국군 심리전단 단장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두머리격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전에 관계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보직을 유지하고 있고 또다시 움직이고 네. 뭔가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번에 무인기가 9월, 1월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촬영이 북한의 이제 군시설이라든지 네. 개성공단이라든지 민간 시설들을 촬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군이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에서 운용하는 기종이 아니다, 뭐 알리에서 살 수 있는 민간 기종이다, 상용 무인기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국군 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도 일부러 군이 개입했다는 걸 가리기 위해서 네.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 살포하는 날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군복 안 입고 네. 검은 옷 입고. 근데 이번에도 군이 만약에 작전을 전개했다면 노골적으로 우리 군이 보냈어요 할 리는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위장을 했을 숨겨야죠. 가능성 네. 매우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여인형 수첩에 저강도 드론 분쟁을 일상화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내란 세력, 전쟁 도발 세력, 분단 세력들이 꿈꾸는 바는 지금 이런 작전인 것 같거든요. 한반도에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지전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과 대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제일 유용한 게 지금 드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드론사 아직 해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야, 드론사도 빨리 해체돼야 되는데 방첩사처럼. 네. 그래서 내란 잔당이 전국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또 군과 정보기관이 나섰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생각해봐야 하는 지점은, 만약 우리 군이나 정보기관의 소행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연 보고가 되었을까? 그니까요. 네,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계속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급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굳이 무인기를 침투시킬 이유가 없죠. 없어 보여요. 네, 우리 소식 듣고 되게 대노했잖아요. 네, 그럴 이재명 가능성이 좀 대통령이.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게 이 민감한 작전이 전쟁 도발 행위가 진행이 됐다면 이건 너무 위험한 거죠. 네. 지금 정부의 지휘 체계나
군과 정보 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떨어진다. 네. 그럼 이거는 정부와 대통령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좀 위기의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번 발표를 한 것을 보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일명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를 발견시켜 준 거니까. 네.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군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 네. 이런 걸 알려준 거니까. 또 고마워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고마워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발본색원해가지고 네, 네. 전쟁 세력을 엄단해야 된다. 사실 좀 창피한 거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이게 일입니까? 군이 안 보냈어요. 정부가 안 보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문제의 본질이 희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민간이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군 당국에서는 민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민간이 보냈다면 북한의 전쟁을 도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세력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이 돼요. 네.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 아까 그 민통선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무인기를 갑자기 날린다? 그것도 북한에 침투하는 방향으로 네. 가능하지도 않고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그 민간 동호회 이런 가능성도 얘기하는 분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드론 동호회 하는 사람들도 그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 아는 분이 그 드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상공 촬영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비행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네. 용산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군부대 네. 지역하면. 근데 민통성 지역도 당연히 그 비행 촬영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동호회나 개인이 취미 생활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과 1월에 같은 기종의 침투하고 관찰한 시설이나 이런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인이 그냥 취미로 가서 9월에도 한 번, 그렇죠. 1월에도 한 번. 그렇게 한 번 싹 넘었다고 하면 안 되는데 돌아 이러면서 막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걸 누가 어떻게 그렇게 보고 와요. 맞습니다. 어느 간 큰 사람이. 와 신난다. 한 번 넘어갔으니까 두 번 넘어가게 몇 개월 후에 또 가보자. 이런 사람이 좋네. 어디 있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도한 이 시기에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9월에는 파주에서 날렸으니까 1월에는 강화도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의심스러운 거는 아무튼 민간이 보냈다고 해도 군의 감시가 집중된 여기에서 이게 들키지 않았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민간이 보냈어도 군이 결국은 결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이라고 생각해도 그건 순수 민간 세력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네, 요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순수 민간인 프레임으로 물타기를 시전하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 배우가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북파 공작원과 국정원도 못했는데 북한 시설 촬영에 성공한 동호회. 실제 따옴표. 동호회가 있다. 성공한 동호회가. 네, 그러면서 대구의 민간 드론 동호회가 10년 넘게 스티로폼 재질, 저기 오른쪽 사진입니다. 네. 요 무인기를 만들어서 금강산 개성공단 같은 북한 민간 시설을 자유롭게 촬영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은 아니고 예전에 네. 보도된 바인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 중이지만 창설은 이전에 훨씬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2026년 1월 13일자로 이 기사가 11일자인가요? 13일자군요. 네. 13일자로 갑자기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냐면 이 물타기에 대해서 그냥 저놈들 잡아서 법정 최고형 때려라. 그렇죠. 10년 넘게 저런 짓을 했냐. 전쟁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저렇게 행위를 했습니까? 네. 진작 잡았어야 되는 거죠. 어이가 없다. 10년 동안 저러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이제 배우가 있구나. 물타기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처벌해야 된다. 배우 찾아서 모조리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5만 사람이 나도 무인기 보낼 수 있어. 요 시기에 요거가 사건이 터지니까 저렇게 기사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려고 이게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네. 민간에서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요란 떠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뭐냐면 지금 납북자 가족 모임 잊혀질만 하면 자꾸 나오거든요. 이 최성룡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튀어나와가지고 저기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나도 이렇게 무인기 침투시키려고 훈련을 하고 있다. 네.
네. 내가 훈련 중인 무인기 한번 봐볼래? 네.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공개하고 15분이면 개성에 도달할 것이다. 아버님 전쟁행위입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어쩌려고 그래. 처벌받을까봐 무서웠는지 어. 나는 근데 날린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론 무마를 시도하고 있는데 뭐 전혀 네. 통하고 있진 않다. 요 얘기도 한번 드리고요. 네.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미국이 보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습니다. 우리 군이 발견하고도 묵인했다라면 미국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렇죠. 주한 미군이나 미국 정보기관이 관여했거나 직접 보냈거나 아니면 의도해서 이 무인기가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 위기를 어마무시하게 고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베네수엘라 침공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이란에서 이란까지. 네. 네, 공습 한번 해보겠다, 전쟁 한번 해보겠다 계속 협박을 하고 있어요. 오면서도 보니까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 철수해라 뭐 이런 소식을 내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려가던데 한반도에서도 이런 긴장 고조, 분쟁 만들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여인형의 저강도 드론 전쟁의 일상화, 요것이 사실 미국의 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의 무인기를 묵인했던 미국이 이번에도 역시나 함께 이 무인기 작전을 펼친 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침투시켰던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에 날아갔잖아요. 네. 베네수엘라 침공한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시선을 좀 잡아둘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요쪽에 네. 베네수엘라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맞습니다. 또 실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침공에 맞서서 유일하게 군사 행동을 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뭐 쐈죠? 네, 당시에 탄도미사일. 미국 방향으로 네.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 정세와 관련된 발사라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맞아요. 국제사변 얘기하면서. 네, 미국이 상당히 그런 게 불안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불안한, 혹은 북한을 의도적으로 좀 시선을 돌리거나 자극할 필요가 있어서 네.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누가 보냈든 간에 이건 엄청난 안보 위기를 불러온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거듭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느끼게 되는 거는 하나는 내란 청산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란 청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검찰도 발악하고 국힘당도 발악하고 직위원은 뭐 낄낄거리고 앉아있고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 내란과 외환에서 정말 중요한 이 전쟁 문제가 다시 한반도에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 불씨가 자꾸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쟁 세력은 그 뇌관에 자꾸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가 아예 대북 정책,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 중에 있는데 위에 이제 무인기 침투 얘기도 한 김에 북한 비핵화 얘기를 좀 거기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좀 주요 그 내용으로 신년을 맞아서 이런 대외 정책, 대북 정책에 대한 말씀 좀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들어올 즈음에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보도 발표가 있더라고요. 났군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은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 표정이 상당히 좀 어둡고 어둡네요. 다카이치가 시종일관 저 표정으로 보도문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내용이 좀 심각하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내용으로 구성이 지금 됐습니다. 그럼 납북자 문제 얘기도 또 했다라는 겁니까? 일본이 일단은? 네, 일본이 지금 한미일 협력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에 대한 기대 한 번 더 언급을 했고요.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 준 거에 대해서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런데 아무튼 다카이치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언급을 굳이 한 거죠. 적극적인 지지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에서의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약간이 아니라 큰 문제죠. 거죠. 이거는 네. 사실 북한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 엄밀히 따지면 북한과 일본과의 문제, 그리고 일본이 북한을 악마화하는 데서 선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일 공동 언론 브리핑에서 이 내용이 언급됐다? 이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바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일이 공조해 나가겠다. 대북 공조에 발을 맞추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공조를 하겠다. 한일 공조하겠다. 네, 그래서 야. 왜 북한 문제를 일본과 공조하냐.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무인기가 얼마 전에 북한에 침투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명예의 입장과 담화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전쟁 위기와 긴장 속에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다시 일본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다?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악화 일로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용 외교에도 사실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기대가 컸거든요. 이거 실용 외교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네, 맞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참 우려가 되는 바고요. 일단은 그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더 짚기 전에 생각되는 거 몇 가지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북한 비핵화 언급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안 돼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도 UN 무대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기간에 해결은 어렵다. 그러니까 중단시키고 축소시켜서 궁극적으로 폐기해가는 이 3단계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뭐 END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비핵화하는 이 흐름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많은 전직 통일부 장관이나 뭐 국민들이 우려를 했던 거냐면 사실 결론이 북한 비핵화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고 궁극적인 정책 방향이 비핵화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절차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과는 비핵화인데 이거 사실 내정 간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착하면 할수록 네. 한반도 평화는 멀어지고 그렇죠. 수렁에 빠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아무튼 함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혔었냐면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에 하나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한반도 논의는 비핵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목표가 멀어지는 딜레마가 있다. 네. 이렇게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최근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핵 없는 한반도 이런 표현으로 좀 수위를 일정 조절하기도 했었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대사 대리가 북한 비핵화라고 왜 안 해야지 왜 쓰냐? 이런 말 하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표현만 핵 없는 한반도라고 쓴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냐. 이미 대북 정책의 END라고 하는 기조를 세워버리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표현만 수위 조절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왜 핵을 만들었나요? 미국이 핵을 가지고 북한 체제와 국가를 위협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북한이 줄곧 주장을 해왔고 미국 내 그리고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 보면은 핵이 있는 나라 그리고 본토에 자기 나라 본토에 직접 핵을 떨어뜨릴 것 같은 나라는 오히려 전쟁을 못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북한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이 침공을 보면서는 핵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본토 공격 능력이 있어야겠구나.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 리비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제재 풀어줄 테니까 핵 포기해라. 이런 무기 포기해라 해가지고 무기를 다 없애고 나니까 그때 미국이 리비아 정권을 전복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죠. 네. 대량 살상 무기 없다고 이라크 다 까가지고 보여줬더니 그 다음에 이라크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아주 오랫동안 한국전쟁 당시에도 핵무기 사용하겠다고 협박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미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핵공격 목표 지점을 상정하기도 할 정도로 노골적인 핵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되는 지점은 뭐냐면 지금 북한이 강한 핵무력을 바탕으로 국가 지위와 위상, 세계 질서에 대한 영향력과 주도력을 다방면으로 키워가고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핵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핵을 개발했고 핵 능력을 고도화했단 말이에요. 그럼 핵을 개발하는 단계도 아닌데 고도화된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이제 와서 이걸 포기한다? 말이 안 되죠. 네, 대한민국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할 때는 흥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괜찮으세요? 아 조금 낮출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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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화를 애걸하고 이렇게 관계 자체가 전면되었잖아요. 네. 어느 때보다 북한의 체제나 국가적 안정을 잃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첨단 시대에서 선사 시대로 돌아가라. 이런 요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런 요구 자체가 헛된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된다.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냥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외교 안보 정책이 현실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고 망상이나 주관적 욕망에 발딛고 이뤄지게 되면 크나큰 패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상정하는 건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에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북한 비핵화 주장이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적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이 소련 해체됐을 때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됐을 때 북한 체제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시탐탐 놀이죠. 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북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이 뭐 자연재해 문제랑 이 제재 문제랑 겹쳐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겪기도 했었죠. 네. 근데 북한이 거기에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서 국력을 집중해서 핵 개발하겠다. 그렇죠. 이미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끊임없이 이 북한 비핵화를 명분에 내걸고 제재도 하고 군사 훈련도 하면서 압박과 적대 행위를 지속해 왔는데 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상징인 북한 비핵화를 한국 정부가 그대로 읊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외교를 해야 되고 남북 외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실 지금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고 북한의 주권, 북한의 국채라고 핵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핵이 그만큼 국가 주권과 직결된다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비핵화 요구를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체제와 우리 국가를 붕괴하고자 하는 시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흡수 통일에 의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비핵화 주장이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요거를 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근혜 때의 대북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계속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민간에서 무인기를 지금 보내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말에 의하면 네. 조사는 좀 더 해봐야 되지만 이거 빨리 이제 엄벌하고 빨리 수습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잠깐 한 주제 정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좀 해볼까요? 네, 한일 정상회담 아까 이야기 잠깐 있었으니까 뭐 짧게만 그냥 얘기를 네. 하고 넘어가면은 네. 제2의 김태효 위성락이 나와서 입에 담는 순간부터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는데요.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이 되죠. 사실 앞으로의 한일 외교가 어때야 하는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추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면서 새로운 60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한일 관계의 지난 60년을 생각해 보면 해방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의 요구, 우리의 의사, 우리의 지향으로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철저히 미국의 강요, 미국의 입장, 미국의 이익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니까 미군 정이 서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등용한 거였고 네.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시키면서 친일 청산이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 유지해야 되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동맹이 필요해서 억지로 국교 정상화를 시킨 거 아닙니까? 식민 지배에 대해서 아무런 사죄도 못 받고 그쵸. 다른 나라들 다 받는 배상도 못 받았어요. 그쵸. 정말. 우리가 무슨 식민 지배 사죄 배상금 이런 걸 받은 게 아닙니다. 네. 독립했어? 축하해. 차관 좀 줄까? 돈 좀 빌려줄까? 맞아요. 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국교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미국이 한일 국교를 맺기 위해서 이 학생들 시위를 막으려고 심리전까지 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시작이 엉망이었다 보니까 60년 동안 아주 엉망진창으로 이 관계가 진행되어 온 것이고요. 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만큼 이제는 정말 대일 외교에서 국익과 주권을 지키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데에서 다카이치가 어쨌든 간 계속 대만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얻는 뭔가 콩고물 그리고 대륙으로 진출 야욕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 절대 놀아나서도 안 되고 끼지도 말아야 된다. 네, 지금 다카이치는 어쨌건 이재명 정부 이용해서 한국 정부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걸 막아보고 대만 전쟁이나 군국주의 부활이나 재무장에 힘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저렇게 신이 나버렸어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걱정돼. 뭐가 지금 이거 공동 담화문 말고 뭐 더 맺고 오는 건 없죠? 그냥 만나는 거죠? 네, 일단 만나는 걸로만 나왔는데 발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속보만 보고 들어온 걸 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아무튼 한국이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전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달에 다카이치가 독도 영유권 얘기를 했고 네. 정상회담 직전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는 이 전시관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미쳤구나. 그러니까 우리 영토, 우리 주권을 지키는 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인데 네. 요걸 주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6분밖에는 생존해 계시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일본이 한 달 전에는 강제동원 이 배상 판결에 대해서 수용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거 식민지배나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가운데서는 한일이 새로운 역사로 전진할 수가 없다. 그러네요. 미래로 가고 싶으면 너희가 여기서부터 변화해야 된다. 이걸 주지시켜 줘야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새롭게 나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제대로 청산해야지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선을 넘는 사람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